안녕하세요. 영웅 사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학년도 사회탐구 과목 선택 가이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표준 점수 배분이 등급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시를 주 전공으로 하는 학생분들은 내가 어떤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표준 점수와 배분위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수시를 주 전공으로 하는 학생분들은 내가 어떤 사탐 과목을 선택할 때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수준과 시험 난이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배분위와 등급은 시험 난이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집단의 수준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가령 시험의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못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다면, 즉 모집단의 수준이 비교적 낮다면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표준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베푸니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다면 내가 높은 베푸니아 등급을 받기가 쉬워지는데, 다른 학생들이 많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베푸니아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의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평균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시험이 쉽게 출제된다면 표준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표준 점수는 평균 점수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베푸니아 등급은 평균 점수하고는 무관하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는 큰 문제는 없다,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내가 특정 과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데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 그럼 내 점수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점수도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을 베푸니아 등급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시험에 쉽게 출제되어서 내가 점수를 높게 받아도 다른 학생들도 잘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베푸니아 등급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실 때에는 모집단의 수준과 시험의 난이도도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모집단의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잘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많다. 그 다음에 전법 3은 순이고 생윤부터 윤사, 한지, 세지, 동사, 세사 6개 과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강사이신 윤도영 선생님께서 2021학년도 2021년에 시행되었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제가 정리해 둔 것인데, 실제 자료를 제가 첨부해 두지 못한 것은 이게 좀 오래된 자료라서 그런지 윤도현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카페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결과만 첨부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 모집단 학생들 간의 표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는 제가 9개의 사회탐구 과목이 최근 9개년 동안의 수능에서 만점 기준 표준 점수를 정리를 해둔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것은 각 연도별로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던 과목들을 제가 표시해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경제와 정법이 최고 표점을 기록한 횟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두 번으로 많고, 생윤, 윤사, 한지, 세사가 각각 한 번씩 있었고, 최근 9년 동안에 세계지리와 동아시아사는 한 번도 없었다.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던 적은 없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과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에서는 못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다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잘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다면 표준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잘하는 학생들은 경제와 정법에 비교적 많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은 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제와 정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꾸준히 표준 점수가 높은 횟수로 기록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에 시험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경제와 정법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훨씬 더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표준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로서는 시험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점수가 다가오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높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점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전법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 전법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수능, 24학년도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지만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표준 점수 9개 과목 중에서 제일 낮은 과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난이도 자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어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지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분위도 한번 볼 건데요.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사회탐구 9개의 과목이 최근 9개년 동안 만점 기준 배분위가 100, 99, 98, 97, 96 이하였던 적을 횟수로 정리를 해둔 것인데 행윤 같은 경우에는 만점 기준 배분위가 199 이상이었던 적이 5번, 윤사는 4번, 한지, 세지, 동사는 각각 3번씩인데 이 중에서 한지, 세지가 배분위가 100이 나왔던 적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만점 기준으로. 자, 근데 이 한 번이 모두 다 2025학년도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요번 2025학년도 수능이 처음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동아시아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가 4번인데 이 만점 기준 배분위가 100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전인데요. 거의 한 2017학년도, 18학년도 거의 그때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경제와 전법은 둘 다 7번에 있었습니다. 안전 기준 배분위가 99 이상이었던 적이 7번이었고 거의 웬만하면은 만점 배분위가 99 정도는 확보되는 과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9번 있었는데요. 만점 기준 배분위가 99 이상이었던 적이 이 말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98 이하로는 거의 안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적은 최근 9년 동안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사회탐구 과목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성향이 어떠한지, 내가 언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지, 수리 능력이 뛰어난지, 이와 같은 부분과 그리고 내가 수시를 목표로 하는지 정시를 목표로 하는지 이 목표를 기준으로 사회탐구 과목을 고르시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성향을 보도록 하면 저는 사회탐구 과목은 언어 이해 능력, 수리 능력, 암기 능력, 응용 추론 능력 이 네 가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언어 이해 능력 같은 경우에는 국어,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가 되겠죠. 독해 속도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수리 능력은 계산 능력, 암기 능력은 내가 암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응용 추론 능력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좀 독자적으로 설정한 영역이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어, 비유라든지 공업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이 그래프가 어떤 지역으로 연결되는지 또는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는지를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언어 능력이나 뭐 수리 능력으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제가 응용 추론 능력으로 따로 분리를 해두었고 또뭐 탈문화 같은 경우에도 뭐 퍼즐 문제라든지 뭐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수리 능력에 들어오긴 하지만 문제에서 설정한 조건을 토대로 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응용 추론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따로 영역으로 설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과목별로 이제 특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생활과 윤리는 내신 과목이나 아니면 혹시 지난 2025학년도 수능을 처분한 학생분들, 그중에서도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 좀 주의해야 할 만한 선지들이 모든, 어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한다 이런 표현이 붙은 문장이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활과 윤리는 언어 이해 능력,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유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만약에 본인의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암기량이 적은 것이 그렇게 꼭 장점까지는 아니라 암기량이 적기는 하지만 공부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언어 이해 능력,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생활과 윤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 생활과 윤리가 윤리학 사상도 마찬가지인데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국어 및 논술 지문의 배경 지식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생활 윤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 하나가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추론하기 어려운 내용이 좀 출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생활 윤리, 윤리학 사상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도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사상가들의 입장을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해석상에서 좀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실히 강사분들 사이에서 오류 논란, 오개념 논란이
조금 많이 발사하는 과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 생활관 윤리와 윤리학 사상이 시험 당일에 뭐 뒤통수, 의무사 당할 그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학생분들은 생활관 윤리와 윤리학 사상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리학 사상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 윤리와 비교를 했을 때 언어 이해의 중요성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생활관 윤리에 비교해서는 중요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암기의 비중은 높은 과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어 및 논술 지문의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윤리학 사상이 사용학을 윤리와 비교했을 때 또 가지고 있는 차이점 중 하나가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용학을 윤리에 비해서 윤리학 사상이 개념이 좀 더 어려운 편이다라고 보는데요. 가령 대표적인 게 공양 윤리에서 그 이환과 이의 이기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 부분을 특히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좀 더 추상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개념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어렵다. 그런 내용들을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윤리학 사서는 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같이 묶어서 볼 건데요. 이 두 과목은 보통 시험에서 학생들을 변별해낼 때 자료에서 그래프 해석 문제, 그리고 좀 지역적인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별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자료 해석 능력이 좋다면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프를 잘 해석해낼 수 있다면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두 과목 모두 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그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해축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면 조금은 수업하기 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스파냐가 어디 있느냐, 뭐 바르셀로나가 어디 있느냐, 미국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보통 이제 그런 거 해축이나 해외 야구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는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친숙한 게 크더라고요. 그런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좀 더 편하게 수업하는 감이 있고, 학생분들도 좀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확실히 진입장벽은 낮은 게 장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이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자료 해석 능력, 그래프 해석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개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어느 정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정리를 할 때 여러 통계 자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통계 자료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어느 정도 좀 추론해낼 수 있는, 구조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개의 통계 자료, 다양한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이걸 내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뛰어나지 않으면은 그 수많은 통계 자료를 내가 따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통계 자료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통계 자료가 있으면 이런 지역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따로 계속 정리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으면 암기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기존의 기출문제 또는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그래프들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 통계 자료는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 통계 자료로 보니까 이런 특성이 나타나면 이 지역 또는 이 결론으로 도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구조화해내는 것을 나 혼자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내가 혼자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게 내가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정리해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잘 배워 나간다고 한다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걸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정리해둔 강사의 수업을 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잘 따라갈 수 있다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그 방대한 통계 자료를 내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하는 강사 쪽으로 학생분들이 수강생들이 몰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란 거죠. 뭐 이러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가 고인물이 있다라는 평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 떠나서라도 지리 덕후 때문이라도 이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는 고인물의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래서 백분위에는 좀 영향이 있다.
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와 지형 파트 같은 경우가 기존의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는 제일 좀 어려워하는 단원 중 하나인데 이 파트는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는 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큰 이과 학생들 분들께서 만약에 사탐론을 고민하신다면 한국지리, 세계지리도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과 학생분들 기준으로는 이 파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후 파트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 기후 파트가 변별력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로 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문과 학생분들 기준으로 내가 지형 파트에서 좀 막힌다. 그러면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이 지형 파트 문제는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보자면 이 두 과목은 암기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암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풀리는 편이기 때문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거의 정비례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사를 해서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는 언어 이해 능력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편까지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도 암기량은 매우 많은 편에 속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암기에 취약하다라고 한다면 전 선택을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아사가 또 가지는 장점 중 하나가 한국사와 일부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국사는 모든 학생분들이 필수로 치셔야 하기 때문에 공부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또 가진 단점 중 하나가 고인물의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에 비해서도 몇분위가 좀 잘 나오기 힘든 과목이고, 만점자 비율이 한국지리, 세계지리와 비교했어도 최근 몇 년 동안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웬만해서는 만점자 비율이 2% 아래로 떨어지긴 좀 힘든 과목이라서 좀 몇분위가 높은 몇분위를 받기에는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것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암기량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유의미하게 적은 편입니다. 매우 적은 편인데, 물론 이게 경제에 있어서는 장점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계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 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사탐 과목 중에서 모집 단위 수준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데, 이게 그 전법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법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 전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법에 진심인 학생들의 비율은 경제에 비해서는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 중 상위권 학생들은 경제 진심인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 근거 중 하나가,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테셋이라는 시험에서 S는 A 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분포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이 테셋이라는 시험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테셋이라는 시험은 매일경제랑 한국경제에서 그 시행을 하는 경제 이해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학생들도 돌아와서 칩니다. 그냥 대학교에서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이 시험을 치르고 하는데, 이 시험에서 전체 응시자 중에서 1%, 1, 2% 안에 들어야 S등급을 받고, A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 안으로 들어오면 A등급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S나 A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경제에 있어서는 좀 진심인 학생들이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학생들이 테스트에서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도, 경제가 이제 응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무나 엔제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테셋이 그래도 그 출제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테셋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이 테셋을 좀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상위권에서는 좀 많은 편이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참고는 해주셔야 되고, 물론 이 태색과 경제의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태색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기 때문에 국제 경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범위가 좁은 대신에 계산을 좀 더 집요하게 물어보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과 학생분들 중에서 사탐론을 할 때에 내가 계산에 자신이 있다, 잘한다라고 하신다면 경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학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양 자체가 많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 능력은 언어 이해 능력은 갖추고 계셔야 하는데 생활과 윤리, 윤리학 사상처럼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보다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 능력, 그러니까 독해 속도만 좀 잘 갖춰져 있다면 뭐 나머지는 암기량에 의해서 저는 성적이 결정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암기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 선거 문제가 2023학년도 수능까지는 계산의 비중이 높았던 측면 때문에 그 변별이 되는 문제였는데 2024학년도 수능부터 올해 수능도 그렇고 선거 문제에서 계산의 비중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제법 하려면 계산을 잘해야 되나? 라는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암기량이 많은데 정치화법은 기업적인 선지는 좀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 이로 인해서 변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엽적인 선지, 지엽적인 내용에 좀 약한 편이다 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화법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서는 50단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를 보자면 사회문화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경제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경제만큼 거의 적은 과목이고 개념도 매우 쉽습니다. 어, 사회화라든지 뭐 역할 갈등, 사회 조직, 사회 집단 이 부분에서 좀 난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뭐 복습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뭐 이 부분이 이제 장점이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최근 도표 문제의 계산 비중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학년도에 정점을 찍고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지만 만약 본인이 고득점이 목표라고 한다면 계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도표 문제를 대신해서 퍼즐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을 변별해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득점을 목표로 하면 이 퍼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추론 능력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도표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의 추론 능력이 필요하고 퍼즐 문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표 문제와 퍼즐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문제를 유형화하고 그 메커니즘을 잘 설, 그, 잘 구,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세계지리, 한국지리나 마찬가지로 그걸 내가 혼자서 따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면 그 정리한 내용을 충분히 잘 따라가는 것도 사회문화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 때문에 사실 그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도표 문제와 관련되어서 수업을 잘하시는 그 강사분의 수업으로 좀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유형화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그걸 잘 좀 반복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런 과목들이 또 타임 어택이 좀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사회문화에서는 좀 중요하고 내가 타임 어택이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좀 판단을 유보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시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도 경제와 정법에 비해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는 모집단위 수준은 유의미하게 좀 높은 과목 중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본인이 수시를 목표로 대학을 간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등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최저를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의문사 확률이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문사 확률을 낮추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기 과목의 비중이 높은 과목을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윤례사상이라든지 생활관 윤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데 안정적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높다, 의문사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회탐구 과목에서 목표했던 등급을 맞추기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내 시간을 투자해서 개념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잘 암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의문사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기에는 용이한 과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리 교과, 그러니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과목과 그 다음에 역사에서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국어를 잘해서 의문사 확률을 좀 본인이 국어를 잘해서 낮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윤리 과목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법도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뭐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모집 단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주요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선택이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예외는 있을 수 있는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도표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 네 문제를 다 버려도 되거든요. 그래도 3등급 정도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사탐에서 3등급 정도를 목표하는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인문화를 좀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도표 문제 4개 다 버리고 찍어서 뭐 한두 개 정도 맞춰도 충분히 2, 3등급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표 문제 수준은 좀 낮아졌지만 그만큼 뭐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이고 퍼즐형 문제가 많아지면서 타임어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조금 의문사 확률도 높은 편이고 내가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불리한 측면도 커졌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커졌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좀 고민 포인트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바탕 또는 바탕 사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서 사탐 두 개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조건 사회탐구를 수능에서는 맨 마지막 시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영수에다가 사탐 과목까지 하나 이미 더 친 상태에서 가장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문화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타임어택의 그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부분도 내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면 사회문화도 뭐 좋은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내신도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신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다. 뭐 내신을 꼭 챙겨야 되기 때문에 뭐 2학년 때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셨던 과목을 수능까지 밀고 가는 것도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다 좀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정시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쌍윤이라든지 쌍지, 쌍사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탐을 두 개를 골라서 시험 치는 학생분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가지는 메리트 중 하나거든요. 가령 뭐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하면은 뭐 연결성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는 뭐 거의 뭐 불가능하고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바탕카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 1을 하는데 내가 물리 2를 하면은 공부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윤리를 공부하는데 생인을 선택한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내가 한국지를 선택하는데 세계지를 선택한다?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동아시아를 선택하는데 세계사를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학습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라는 점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목표가 정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본인의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을 좀 권장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들보다 내가 무엇이 더 뛰어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베푼이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어떤 능력이 뛰어난 과목을 선택한다면 내 배분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저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만점 기준 표준 점수가 높을지 낮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점 표준 점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과목 들어가서 못 치면은 내 표준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가 한국 과목 자체가 대학교 정시에서 서울대랑 홍익대를 제외하면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를 그 변환 점수로 활용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자체가 정시에 있어서 한국 과목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어떤 과목이 표준 점수가 높을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높은 표준 점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내 표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정시에 있어서 표준 점수 자체를 반영하는 학교도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백분위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갈 때 백분위를 높게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고, 내가 백분위가 남들보다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향, 재능 중에서 남들보다 유독 뛰어난 것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사학을 윤리, 윤리학 사상을 들어가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가 배분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암기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건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이 극상위권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탄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신다면 저는 지리 역사 교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만점 또는 고득점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만점 가까운 백분위를 받을 수 있는 학생분들이 될 텐데 지리 역사 교과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 비율이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항상 높게 나타나는 과목이라서 극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는 자신의 백분위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문화를 선택해도 만점을 받고 내가 세계사를 선택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내가 만점을 받으면 만점자 배분위가 100이 나오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 배분이 100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 탐구 과목을 고르더라도 만점 내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지리 역사 교과가 오히려 좀 불리할 수는 있다. 라는 것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배분위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정시가 목표인 학생분들은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탐론을 하는 학생이다. 근데 계산을 잘한다. 그러면은 뭐 경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내가 암기에 약하다. 그러면은 뭐 사회문화라든지 사학을 윤리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계산을 잘한다. 경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회탐구 과목을 어떤 걸 고르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생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부담도 좀 느끼실 텐데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상반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문화, 아니 사회탐구라는 과목이 주요 교과에 비해서는 확실히 본인이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조금 적은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뭐 6월 모의고사 그 전후에 내가 사회탐구 과목을 바꾸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부담까지는 없다.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만약 내가 6월 모의고사 전후로 사회탐구 과목을 하면 남들보다 좀 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가 목표한 성적을 받으려면. 근데 그것 자체도 매우 큰 부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에 대해서 큰 부담 가지시기보다는 그 사회탐구 과목 각 사회탐구 과목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공부하면 좀 더 내 성향에 잘 맞을지 내가 좀 더 잘 공부할 수 있을지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좀 부담 없이 천천히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해서 2026학년도 사회탐구 과목 선택 가이드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웅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